네, 더 증시 라이브 대본 없이 간다. 그리고 영상이 뭐 대본을 버리는 것 같은데 뭐 비슷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알파경제 김종현 의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얘기를 나누다가 끝마무리가 좀 찜찜하게 끝났어. 연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며칠 전에 저도 본 것 같은데 뜬금없이 중국의 BYD 파산설이 돌더라고요. 뭔 얘기지? 갑자기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 그 뭔 뜻인가요, 그게?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 중국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브랜드들이 뭐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이 뭐 이구환신 정책까지 써가면서 자동차의 추가적인 소비에 엄청나게 열을 올렸는데, 그러면서 이제 경쟁하면서 가격을 계속 낮춰 파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네. 이거로도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인 출혈 경쟁이 시작됐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동차 판매가 이제 그렇지 않아서 대부분 이제 이런 경우를 잘 모르실 텐데, 미국이나 이제 중국이나 대부분 국가는 자동차 판매에 있어서는 딜러사가 차량을 사서 판매하는 형태로 가지 않습니까? 중간에 이 매개체가 있죠. 그죠, 판매상이 있죠. 그 이제 그 판매상 중에 최대 판매상이 결국은 이 드랍됐다, 뭔가 파산에 달했다라고 게임으로 하는. 치면 퍼블리셔가 공급사? 배급사? 그죠. 뭐죠? 배급사가 이제 여러 배급사 중에 가장 큰 배급사가 이제 파산 지경에 이제 몰렸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차량을 막 30%씩 할인해서 팔다 보니까 네. 이제 중국 전기차 망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팩트를 말씀드리면 어려운 건 분명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뭐 연간 기준으로 뭐 3, 40% 성장했던 중국 전기차 시장도 좀 흔들리는 모습은 분명해 보이고요. 그동안 해외 수출을 뽑아냈던 것은 뭐 유럽이나 일본 이런 쪽으로 가기도 했지만, 유럽의 핵심은 러시아. 그러니까 비어있는 러시아를 중국 전기차들이 뭐 체리라든지 뭐 창안, 뭐 BYD 이런 회사들이 압도하기 시작하면서 이쪽으로 이제 밀어붙인 부분이 있었는데, 뭐 러시아에서도 지난 뭐 2, 3년간 충분히 공급받았으니까 네. 이제 뭐 중국 전기차의 성장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태국 가보신 분들은 깜짝 놀랄 수도 있는데, 태국이나 이런 동남아 쪽에 중국 전기차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네. 뭐 브랜드를 알 수 없는 그런 중국 전기차들도 많이 발견되고 있어서, 근데 이쪽으로 밀어내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기차 5천만 원 가격이 싸 보이지 않듯이, 아무리 중국 전기차가 싸다고 하지만 이쪽으로 밀어내는 그 가격도 소득 기준으로는 적절한 가격은 아니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밀어내는 수출도 한계, 내수도 한계에 달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부담감 자체가 최근 뭐 BYD를 압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BYD가 파산하는 건 조금 오보고,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주가를 한번 보시죠. 주가를 보시면 지금 비아디나 그 2위를 중국 내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지리자동차나 뭐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그래도 연중 대비해서 30% 이상의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파산하는 회사라면 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바보도 아닐 텐데, 네. 뭐 이 정도의 하락으로 멈추진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재무 구조를 보기 위해서 표를 아래로 내려보면, 대차대조표상에서의 지금 뭐 부채 증가가 뭐 회계 장부에 잡히지 않은 뭐 부채가 몇십 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걸 뭐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우리는 공개된 장부상으로만 보면 부채의 증가가 그렇게 극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현금 흐름표에서의 전반적인 흐름도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작년 기준으로 글로벌 탑10을 꼽아보면 중국 업체 2개가 들어왔죠. 네. 7위로 BYD, 그다음에 9위로 지리자동차. 2개가 이제 글로벌 탑10으로 진입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진입하기는 어려워도 나가 떨어지기는 쉬운데, 글로벌 7위 수준까지 올라온 BYD를 포기할 수 있을까? 라는 거죠. 그래서 BYD의 최근에 여러 자동차들의 흐름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나, 최근에 여러 가지 기술 개발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재무구조상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시장의 우려는 좀 과대포장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론을 지으면 중국 전기차 시장도 이제는 감속 시대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출혈 경쟁하고 있는 BYD도 아마 2분기, 3분기 실적은 꽤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꼬리에 꼬리를 묻는 뭐 프로그램 제목처럼
사실 그 중국 딜러사 이게 BYD 전담 딜러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랬나요? 아니면 통합 이것저것 다? 뭐 아무래도 통합 딜러일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이제 BYD 물건을 가장 많이 취급하던 회사가 뭐 이런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죠. 그 일부 지금 딜러사의 파산이 아니라 재무적 파산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파산까지는 아닌 거 같고 거의 뭐 파산 위험으로 이제 가고 있다. 근데 BYD 물량이 가장 많다 보니까 그렇죠. 이 회사가 그게 뭐 뭐 그런 BYD가 결제를 잘 못해줘서 재무적으로 연쇄도산 이렇게 되는 거라면 문제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차를 넘긴 상황에서 그쪽에 대금을 주는 건 부품사와 관련된 문제인데 네. BYD의 부품사는 거의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부품사와 관련돼서 자금을 약간 뭔가 지연시켰을 가능성 이런 건 있겠죠. 그다음에 최근에 또 나왔던 이슈는 부품사들에게 어음을 돌리고 있는데 어음이 뭐 이게 한 달짜리, 세 달짜리가 아니라 막 8개월, 12개월짜리 어음을 돌리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돌리면서 여러 가지 이제 확산되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뭐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BYD가 정말 뭐 파산에 이를 지경의 그런 안 좋은 상황이냐라고 보기에는 조금 너무 과대 포장된 것은 아닌가. 그래서 네. 안 좋아진 건 맞고 실적도 분명히 떨어질 건 확실하지만 그걸 또 너무 확대 포장하는 것도 우리가 경계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고 아마 있습니다. 뭐 소문의 근원지나 이건 잘 모르겠는데 어째 미국과 중국 간에 지금 제네바에서 무역 관련된 2차 협상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중국 너도 급하잖아. 뭐 우리만 급한 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런 소문들이 뭐 BYD면 중국 내에서 전기차나 뭐 여러 가지 포지셔닝이 작지는 않은 회사일 걸로 알고 있는데 1위죠. 네. 예, 인지도가 있으니까. 근데 과거에 또 중국 보면 뭐 헝다그룹 같은 데 파산해도 지금도 조용하잖아요. 당장 중국이 난리 날 것처럼 그랬지만 차분하게 체계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뭐 헤어컷 시킬 거 시키고 사회주의의 어떤 강점일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거 보면 뭐 확대할 건 아닌 것 같다 생각인데 문제는 저 BYD의 파산 루머가 국내 시장의 수혜냐 이렇게 연결고리는 이것도 무리수 아닌가요, 이건? 그렇죠. 그러니까 국내 수혜는 아닌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네. 현대기아차가 지금 중국의 그립이 너무 낮아져서 BYD가 설사 이렇게 망가진다고 하더라도 중국에서 현대기아차가 얻을 수익은 별로 없다는 그렇죠. 게 이제 첫 번째 뭐 포인트고요. 러시아가 다시 열린 러시아도 우리 공장 팔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물론 나중에 다시 인수하는 뭐 임용 계약이 있다고는 하지만 내용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뭐 그쪽도 만만치는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이미 중국 차가 꽤 많이 진입한 상황이어서 현대차가 들어간다고 한들 예전만큼 올라올 가능성 없죠. 예전에는 1, 2위를 다퉜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다시 진입했을 때 다시 1위로 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물음표가 달려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가면 그건 호재라고 봐야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그러면 중국도 이제부터는 전기차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앞서서 본 사례가 있잖아요. 한 우리가 시계를 7, 8년 전으로 돌려보면 중국의 휴대폰 회사들이 몇십 개가 쏟아져 나와서 정말로 쓰레기 같은 물건들을 엄청나게 쏟아냈고 그래서 다 망한다라고 했지만 망했죠. 수많은 업체들이 망했고 그렇지만 거기에서 살아남은 샤오미, 그다음에 뭐 그 비보 뭐 이런 회사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살아남은 업체들은 더 강해졌거든요. 네. 그러면서 지금 상위에 삼성전자와 애플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중국 업체들이 채운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전기차도 그런 양상으로 전개되면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더 경계의 신호를 조금 높여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시그널일 수 있는데 네. 일단 지금 중국의 전기차 회사를 한 7개 정도로 줄이겠다. 거의 자동차 회사가 전기 내연기관 합쳐갖고 100개 정도가 경쟁하고 있는데 이거 10개 이내로 줄여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마 줄이는 과정에서는 복마전이 벌어질 수 있고 뭐 이거 무너진다 저거 무너진다 또 각종 잡음이 들리겠지만 결국은 살아남은 업체들은 지금 벌써 작년 기준으로 아까 언급드렸다시피 BYD가 7위, GD가 9위를 하고 있는데 네. 그다음에 20위까지 치면 거기에 중국 업체들이 착착착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업체들의 순위가 더 높아지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래서 네. 전기차가 가장 강했던 중국마저도 위축되니까 어제 잠깐 언급드렸던 하이브리드의 생명력은 길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중국 자동차 중에 또 지리 자동차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지리 자동차는 자회사? 흥미로운 파워트레인?
원고 없이 간다 그랬는데 대본은 있군요, 여기. 그 아무것도 없이 내용은 없으니까. 없어, 제목만 있어. 파워트레인이면 이 구동축을 뭐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홀스 파워트레인이라는 회사가 르노하고 지분대 50대 50을 내서 회사명이 만든 파워트레인. 회사가 있는데요. 여기가 이미 지리자동차나 다른 회사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공급하고 있는데 네. 하이브리드가 큰 주류를 보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다 직병렬로 가고 있는데 도요타와 현대차가 하고 있는 내연기관이 주축을 이루는 구동의 중심을 이루는 하나의 축이 있고 그다음에 르노나 지금 지리 쪽에서 하고 있는 것은 배터리가 중심축. 그래서 뭐 기어도 뭐 3단 정도밖에 없고 네. 한 100km 이상까지는 그냥 배터리 힘으로 밀어서 전기차처럼 갔다가 100km 이상에서 추가적인 힘이 필요할 때 구동계가 참여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그 개념은 다른데 두 개가 이제 하이브리드 축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 홀스 파워트레인에서 10% 지분 참여한 게 또 작년에 누가 참여했냐면 아람코가 참여했습니다. 네, 사우디 아람코가. 네, 사우디 아람코가 10% 지분 참여를 하면서 향후 EPR과 관련된 개연성도 열어둔 상황에서 어떤 파워트레인이 4월 달에 나왔냐면 전기차를 하이브리드로 만들어주는 파워트레인이 나왔습니다. 개조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그 개조는 아니고 기존에 있는 그 파워트레인 안에다가 자신들이 개발한 그 개발 키트를 전체적으로 집어넣으면 네. 그 안에 이제 인버터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다 개발해 놔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줄게라고 하나를 개발한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쓰려고만 개발한 게 아니라 글로벌 전기차가 지금 그 정체에 빠진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배터리를 반으로 줄여. 아, 그다음에 우리의 모터를 구동계를 집어넣어서 이걸 발전기로 사용해. 그러면 EREV가 단숨에 탄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전기차 비싸서 안 사는 이유가 배터리가 비싸고 배터리가 비싸다 보니까 배터리 많이 넣으면서 차가 무거워지는 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네. 그럼 배터리를 절반으로 줄이고 이 안에다가 하이브리드 구동계를 넣으면 지금 구동계에도 작용할 수 있지만 순수 발전기로 사용했을 때는 배터리를 반으로 줄여도 네. 오히려 항속거리를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이점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미 뭐 중국에는 EREV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EREV를 개발하는 돈이 결국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네시스도 EREV 개발을 지금 2029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네. 이런 걸 개발하지 않고 이 키트를 가서 적용을 하면은 이런 차들이 바로 나올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전기차 세상은 조금 더 지연되면서 하이브리드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주목해 볼 만한 종목군들이 생기는 것 아닌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이면 1이지고 2면 2지, 1.5는 없다. 뭐 이런 개념이었는데 지금 1.5. 네. 중간에 계획. 어떻게 보면 양쪽을 다 만족시킬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 뭐 기술 개발이나 이런 지금 말씀하신 전문적인 그 구동축이나 엔진의 어떤 뭐 동력 원에 대한 것들 좀 복잡하긴 한데 자 그래서 결론은 좀 또 필요할 것 같아요. 어제 결론 못 듣고 그냥 흐지부지 돼서 국내 업체들의 연관성 있는 기업들 이게 필요합니다. 일단 그 지리자동차를 좀 관심을 가져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당분간 실적은 똑같이 안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다 출혈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자동차의 실적이 좋아질 리가 없죠. 근데 지리자동차는 지금 말씀드렸던 홀스파워트레인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그런 구동 체계를 많이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중국 주식에 당연히 관심이 없으실 테니까 네. 국내로 돌리면 현대차가 이걸 지금 개발하고 있단 말이죠. EREV를 개발을 하고 있고 하이브리드는 미국에서 꽤 잘 나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네. 그러면 현대차의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다음에 지금 현대모비스도 EREV를 포함한 각종 구동계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국내 관련주로는 저는 뭐 현대모비스, 현대차 두 종목을 꼽아볼 수 있겠고 네. 그다음에 국내에서 이미 만들어지고 있는 하이브리드와 관련돼서는 어저께 이제 말씀드렸던 뭐 한국단자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또 관련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서 하이브리드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단 길게 갈 수 있다. 그러면 하이브리드 쪽에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더 증시 라이브 EREV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복합적인 하이브리드 얘기를 어제 이어서 또 나눠봤네요. 기업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가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뭘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2시간 동안. 뭐 시장은 뭐 그냥 그 상태인 것 같은데 일단 뭐 떨어지진 않으니까 다만 뭐 기업별로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 이건 뭐 내일 다시 또 풀어봐야 될 것 같네요.
전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